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제로는 일단 제한적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죠. 뭐 월가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일시적인 영향 이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넘어간 재료 같다. 이런 분석이 우세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플러스 지정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 협상 보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시장이 좀 밀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게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빠진다,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간다, 이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뉴스는 단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 이외에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관망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매도 우위 관망을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4일 만에 이제 숨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시장이 이제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유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뭐 증권, 건설 이런 거 금리나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오고 반도체 중에 일부 올라왔고요. 남부 경협주, 최근에 전력망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좋았죠.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이런 중국 경기 부양한다라는 내용들과 겹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전체적인 요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되고 나서 이전에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증시가 올라갔다. 2011년도 보면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다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2023년도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 뭐 6개월, 12개월 후에 보면 제법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저 때도 시장에 빠졌던 게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빠진 거는 며칠이었고, 다른 재료 때문에 변동성이 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더군다나 세 번째니까 셋 중에 둘이 이미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 번째 회사까지 내렸다고 해서 그걸 뭐 깜짝 놀랄 만한 이슈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재료는 일단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 자체도 이게 치솟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장중에 뭐 4.6% 가까이 올라가긴 했었죠. 4.57%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밀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린 게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보면 그걸 계기로 국채금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지 새롭게 무슨 방향을 잡거나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채금리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냥 그 무디스발 재료는 그냥 지나가는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투자들이 보면서 뭐 어제 좀 빠지고 오늘은 그냥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언들 봐도 뭐 베센트는 그냥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신용등급은 후행지표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국채나 미국 달러 같은 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저것 때문에 뭐 미국의 국채가 외면받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었던 마이클 윌슨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 하락하면 기회지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 외 증권사들 뭐 베어드, UBS, 그 톱니, HSBC 등등 이제 뭐 증권사 또는 유력한 어떤 분석가들 대부분 다 이거 알려진 재료라서 이거 가지고 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다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는 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앞으로 보면 저는 이번엔 최악의 경우 2520, 2550 요 사이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갇혀 있는 상태. 그렇다고 올라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650을 저항으로 두면서 좀 눈치 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 2월 이후에 4일 연속 음봉은 없었는데 좀 눌리긴 했죠. 근데 어쨌든 2650을 저항으로 두는 기존의 추세를 그대로 그려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또는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면 SK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음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나오면서 이걸 돌파를 못 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 뭐 상징적인 종목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중요한 저항대에서 막혀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뭔가 재료가 없다. 큰 어떤 상승할 재료가 없고, 그렇다고 뭐 빠지기에는 또 뭐 무역협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빠질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 보면 뭐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 시작한다고 하는데 양쪽에 또 기싸움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저 뉴스가 확정이 되면서 휴전 협상이 되고 휴전이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잖아요. 뭐 국제유가 빠지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 안정 더 내려가고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유럽의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유로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내려가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 기대가 되니까 뭐 그런 어떤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뉴스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중국도 뭐 미국과의 협상에도 계속 튕기기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또 하나 보여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주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미국 여당에서 강경파들 요구 때문에 그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일종의 그 전기차 공급 확대 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 이게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다시 또 불거져서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졌고 여기에다가 또 샤오미에서 이제 모델 Y 경쟁하는 차량을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저게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면 또 우리나라 제품 장착된 전기차의 판매량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이제 또 투자자들에게는 일부 좀 부담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는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좀 휴전 협상 이야기 나오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오늘 저는 코스닥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며칠 전부터 시가총액 빅5가 계속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로봇주하고 반도체가 약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대형주가 돌아가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발목 잡는 종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형주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 그 시장을 가두어 두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어제는 뭐 로봇주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이게 뭐 물론 각각의 뉴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쪽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러다가 뭐 내일장 되면 갑자기 또 제약주가 더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풀리는 시점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이제 ADR 과매도는 완전히 풀리고 오히려 과매수가 풀리고 과매도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라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반전하는 시도가 이전보다는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발목 잡는 현상이 없어야겠죠. 그게 좀 중요하고. 다음에 수급에서는 오늘 뭐 외국인들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코스닥은 매수, 4일 만에 이제 매수했고 코스피는 좀 신중하게 갔는데 다만 이제 종목으로 보면 기계 쪽하고 전기전자 외에는 매도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 매수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 매도 업종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매도 업종이 더 많았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쭉쭉 하고 매수 들어가던 그런 어떤 패턴과는 좀 달라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 위치에서 뭔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풀리는지 여부, 그러니까 업종별 동향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내리고 나서 국채금리가 다행히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첫날 안 움직였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악재일세 이러면서 막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국채금리가 움직인다면 다른 재료, 다른 뉴스가 올라와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뉴스가 더해지면 그때 가서 갑자기 맞아 무디스도 저랬잖아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 즈음에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금리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시행착 쪽은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서 금리 안정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늘 메가세븐 중에서 물론 그 테슬라가 2% 정도 빠지긴 했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비교적 차분했거든요. 근데 차분한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메가세븐 종목군들 중에서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근데 특히 엔비디아를 좀 봐야 되는 게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에 엔비디아의 어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또 종목별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가세븐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동향 어떻게 좀 가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소신 모드를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이슈 이후에 뚜렷한 호재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직전 주에도 뭐 매일 호재는 없었는데 8일 연속 매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게 신용등급 때문에 혹시나 하고 그냥 기다려보지 말고 이제 안 팔았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매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외국인들 컴백이 되게 필요해 보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목 잡는 대형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발목을 잡을 거면 다른 대형주가 이거 2배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커버하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발목을 만약에 잡는 업종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러니까 그 대형주의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지수에서 발목을 잡는 대형주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압도하는 2배 이상 낙폭의 2배 이상 올라가는 대장주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계속 가둬둘 건지 종목 장세를 시작을 할 건지 요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건 코스피 차트인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달러 차트로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다르죠. 예, 달러 차트는 최근 들어서 행보예요. 음봉이긴 하지만 행보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원화 차트로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또 위치도 4월 고점, 3월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상태. 그게 저항으로 작용한 반면에 코스피는 이미 연고점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형태가 돼요.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 1,300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39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3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지정학 리스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 플라자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공돈 먹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환율 떨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한 매수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도 환율이 흘러내리게 되고, 근데 너무 급하게 빠지면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또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의 어떤 동향,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찬스로 보고 매수로 강화하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위치에서 주식을 많이 사주면 나중에 대단한 환차익을 누린다,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그런 형태로 가는지, 아니 그냥 조심스럽게 쭉 가는지, 지금 상당히 코스피 2650 저항대, 그다음에 코스피 달러 차트로는 연고점에서의 팽보, 이 좀 아슬아슬해 보여서 여기를 돌파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이 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완전히 마감 내용까지 보고 올리는 건 아니라서 혹시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밤에 또 보충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